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11월의 어느 저녁 박정수 61세는 아내 윤주와 함께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서 좌회전이야. 윤주가 내비게이션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대답 없이 핸들을 꺾었습니다. 장례식장 간판이 보였습니다. 차를 세운 정수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 들어갈 거야? 윤주가 물었습니다. 잠깐만. 정수는 30년 만에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김태호, 고등학교 동창이자 한때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사람,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 오늘은 그의 어머니 빈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냥 갈까? 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왜? 윤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호 어머니는 우리 결혼할 때 축의금도 두둑이 보내주셨잖아. 그분한테는 예의를 갖춰야지?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태호 어머니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그분에게까지 등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들어가자. 정수는 빈소로 걸어가면서 30년 전 여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31살의 정수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5명의 조그만 회사였지만 정수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인쇄소 지분의 40%는 친구 김태호의 것이었습니다. 태호가 3천만 원을 투자해 동업을 시작한 지 2년째였습니다. 사업은 순조로웠습니다. 거래처가 늘고 매출이 오르고 직원도 1명 더 뽑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7월 태호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정수야, 나 지분 정리해야겠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사정이 생겼어. 현금이 급하게 필요해.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얼마나 급한데? 조금만 기다려. 연말에 큰 건 하나 터질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처지가 아니야. 이번 달 안에 정리해야 해. 정수는 태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였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말해봐.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아니야. 그냥 내 지분만 정리하면 돼. 정수는 더 물었습니다. 야, 우리가 몇 년을 알고 지냈는데 무슨 일인지 말해봐.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개인적인 일이야. 정수는 불안했지만 태호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태호의 성격을 알았습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절대 바꾸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강해서 자신의 약한 모습을 절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4천만 원. 4천? 투자금이 3천이었잖아. 2년 동안 회사 가치가 올랐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에게 4천만 원을 한 달 안에 마련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조금만 기다려. 태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데서 찾아볼게. 일주일 후 정수는 경쟁업체 사장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사장님, 김태호 씨 집은 내가 샀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정수는 전화기를 들고 얼어붙었습니다. 태호가 경쟁업체에 지분을 팔았다는 것, 그것은 곧 회사의 모든 정보가 넘어갔다는 의미였습니다. 거래처 명단, 단가, 영업 전략, 모든 것이 경쟁자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3개월 후 정수의 인쇄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거래처의 절반이 경쟁업체로 옮겨갔고 남은 거래처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정수에게 남은 것은 8천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태호는 회사가 망하기 전에 이미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도 이사를 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수는 당시 태호에게 더 강하게 물어보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태호가 말하지 않겠다고 한 이상 억지로 캐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설마 친구가 자신을 배신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30년, 정수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빈소에 들어서자 국화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정수는 영정사진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태호 어머니의 환한 얼굴이 액자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절을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태호. 검은 상복을 입은 태호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31살의 청년은 61살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태호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삼켜왔던 말들. 하지만 이곳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분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만 까딱하고 돌아섰습니다. 빈소를 나오는 정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30년 만에 본 얼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윤주는 이미 잠들었습니다. 정수만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회사가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아내는 막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첫째는 3살이었습니다. 정수는 낮에는 배달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잠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임신한 몸으로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둘째가 태어난 날 정수는 대리운전 중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세상에 나와 있었습니다. 빚을 다 갚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그 12년 동안 정수는 매일 태호를 떠올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분노가 밀려왔고 피곤한 중에도 분노 때문에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태호만 아니었으면, 태호가 그러지만 않았으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빚을 다 갚은 후에도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작은 인쇄회사에 취직해 성실하게 일했고 과장, 부장을 거쳐 상무로 은퇴했습니다. 두 아이는 잘 자라 경제적으로 독립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정수의 인생은 성공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화가 나는 걸까? 정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빚도 다 갚았는데, 아이들도 잘 컸는데, 나도 잘 살았는데, 왜 아직도 그 이름만 들으면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걸까? 다음 날 저녁 정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수야, 나 형이야. 형 박정호, 64세였습니다. 형은 원불교 교당에서 30년 넘게 활동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정수는 종교에 관심이 없었지만 형과는 가깝게 지냈습니다. 태호 어머니, 문상 다녀왔다며? 형은 어떻게 알았어? 태호한테 연락받았어. 네가 와줘서 고마웠다고. 정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간 되냐? 나 좀 보자. 무슨 일인데? 그냥 얼굴 좀 보자, 오랜만에. 형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틀 후 정수는 형을 만났습니다. 익숙한 동네 식당. 두 사람은 버섯 전골을 앞에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땠어? 형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화가 나더라. 30년이나 지났는데 얼굴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왔어. 한마디도 안 하고. 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사귀지 못한 거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귈 필요도 없어. 그놈이 뭘 했는지 형도 알잖아. 평생 용서 못해. 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적 있어. 형이? 누구를? 아버지. 정수는 놀랐습니다. 아버지를? 그래. 나도 아버지 원망하면서 20년을 살았어. 정수는 형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형이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왜? 너도 알잖아.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시고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난 대학도 못 갔어. 돈이 없어서. 그게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정수는 기억났습니다. 형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했습니다. 집안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형은 그 후로도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교당에서 대종경 공부하다가 한 구절을 만났어. 그 구절이 내 인생을 바꿨어. 형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종경 인과품 1장. 가는 것이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니라. 정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형이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이해 못했어. 그런데 교무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 원망을 보내면 원망이 돌아온다. 원망을 30년 동안 보냈으면 30년치 원망이 나한테 돌아와 있는 거다. 정수는 멈칫했습니다. 30년치 원망이 나한테? 그래, 나는 아버지를 원망했고 아버지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고 절망에 빠져 살았지. 아버지도 힘드셨겠지만 실제로 더 많이 고통받은 사람은 바로 나야. 그 원망이라는 감정을 생각해봐. 그게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겠니? 원망의 대상한테 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냐? 아니야. 원망은 그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 안에 남아서 그 사람을 계속 괴롭혀.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30년 동안 태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태호는 그 원망을 알기나 했을까요? 태호는 정수의 원망과는 상관없이 어디선가 자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원망을 안고 30년을 산 사람은 정수 자신이었습니다. 형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대종경 인과품 5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 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극의 씨가 묻히고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 한 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생의 씨가 묻히었다가 결국 그 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과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나니라.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이야. 형이 말했습니다.
원한을 맺으면 원한의 기운이 따른다. 그 기운이 어디로 가겠어? 상대방한테? 아니야. 내 안에 남아서 나를 해치는 거야.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고 용서하라는 거야? 그놈이 한 짓을 어떻게 용서해?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 뭘 오해해?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한 일을 덮어주겠다는 의지를 뜻하는 게 아니야.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나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마음가짐과 행위야. 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태호가 잘못한 건 사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그 일로 내가 30년 동안 분노하며 산 건 태호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분노를 놓지 못했기 때문이야. 용서는 태호를 위한 게 아니야. 너 자신을 위한 거야. 정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이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대종경 선회록 요원법 훈장 34. 나의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낙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핵심이야. 형이 말했습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 우리는 평생 살면서 수많은 잘못을 해. 그런데 자기 잘못은 쉽게 넘기면서 남의 잘못은 절대 용서 못한다고 하거든. 정수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실수도 했고 남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잘못은 쉽게 합리화하면서 태호의 잘못은 30년이 지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종경 선회록 요원법 훈장 30일. 은혜를 발견하면 원수도 다시 은인으로 화하고 원망을 일으키면 은인도 오히려 원수가 되는 것이다. 원수가 은인이 될 수도 있고 은인이 원수가 될 수도 있어. 그건 상대방이 정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정하는 거야. 형이 물었습니다. 정수야, 태호를 용서할 수 있겠어?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솔직하네. 형이 웃었습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나도 아버지를 용서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 어떻게 했는데? 형이 말했습니다. 실천법이 있어. 교당에서 배운 건데 나한테는 효과가 있었어. 형이 수첩을 꺼내 펜으로 썼습니다. 1단계 분노 일기 쓰기. 먼저 네가 태호한테 느끼는 감정을 전부 글로 써봐. 30년 동안 쌓인 분노, 원망, 억울함 다 쏟아내는 거야. 아무도 안 보니까 거침없이 써. 2단계 질문하기. 이 고통은 누구의 것인가? 다 쓰고 나면 스스로에게 물어봐. 이 분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태호야? 아니야, 너야. 그걸 명확하게 인식하는 거야. 3단계 용서 선언문 매일 읽기. 마지막으로 용서 선언문을 써서 매일 아침 읽어. 나는 김태호에 대한 나의 분노를 내려놓는다. 이 용서는 김태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나를 가두었던 감옥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수는 수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진짜 효과가 있어? 나한테는 있었어.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니까 20년 동안 가슴에 얹혀있던 돌덩이가 내려간 느낌이었어. 아버지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달라진 거야. 집에 돌아온 정수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삼켜왔던 말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호,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어.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한 문장을 쓰는데 몇 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 문장을 쓰고 나니 다음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문장이 2시간 후 정수는 A4 5장 분량의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분노, 억울함, 배신감, 그리고 그 밑에 숨어있던 슬픔. 다 쓰고 나니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정수는 용서 선언문을 썼습니다. 나는 김태호에 대한 나의 분노를 내려놓는다. 그가 한 일은 잘못이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30년 동안 고통받은 사람은 나다. 이제 나는 그 고통을 놓아준다. 이 용서는 김태호를 위한 것이 아니다. 30년 동안 나를 가두었던 감옥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다. 매일 아침 정수는 이 선언문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과 마음이 따로 노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태호를 떠올릴 때 치밀어 오르던 분노가 예전보다 덜 뜨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정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수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나 태호야.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때 와줘서 고마웠어. 그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한번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정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 달 전이었다면 전화를 끊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언제?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태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다가가자 태호가 일어섰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야, 그때 얘기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말해야 할 것 같아. 30년 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 정수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태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뇌출혈이었어.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했어. 그리고 아버지가 몰래 지고 있던 빚이 있었어. 사채였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고 협박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태호가 계속했습니다. 너한테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 내가 알면 네 돈까지 끌어다 도와주려고 할 것 같았거든. 너 그때 첫째 겨우 3살이었고 아내분 둘째 임신 중이었잖아. 나 때문에 내 가정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 지분을 빨리 현금화해야 했고 내가 돈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 경쟁업체 사장이 가장 빨리 현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 결과적으로 너의 회사가 망했지. 나도 뒤늦게 알았어. 그때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할 말이 없더라. 미안하다는 말로 될 일이 아니었으니까. 태호가 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로 30년 동안 단 하루도 그 일을 잊은 적이 없어. 정수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나한테 말했어야지.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말했어야 했어. 혼자 감당하려고 한 게 오히려 더 큰 잘못이었어. 그건 나도 알아.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왔던 분노가 조금씩 형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 아버지 빚은 그 전에 정리했어.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도 가셨지. 태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정수야,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이 내겐 없어. 네 인생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다. 정수는 한참 동안 고개 숙인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묶여있던 매듭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느낌. 그만하고 앉아. 태호가 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30년 동안 너를 원망했어. 그 원망 때문에 내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 형이 그러더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라고.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 잘못으로 인해 생긴 내 분노를 가라앉히는 거라고. 정수가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가 됐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노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태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정수야. 그 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 용서 선언문을 읽었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태호와는 가끔 연락했습니다.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명절에 안부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주가 물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좀 편해 보여. 그런가? 응, 예전에는 뭔가 항상 무거운 게 있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 정수는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들고 있던 짐을 좀 내려놓은 것 같아. 무슨 짐? 원망이라는 짐.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종경 선해록의 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낙원을 얻을 것이다. 대종경 선해록 요언법 훈장 34. 30년 동안 정수는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태호가 만든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지옥이었습니다. 원망이라는 불로 매일 자신을 태우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 불을 끄기로 했습니다. 낙원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낙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 후 정수는 형과 함께 교당을 방문했습니다. 교무님이 설법을 하셨습니다. 은혜를 발견하면 원수도 다시 은인으로 화하고 원망을 일으키면 은인도 오히려 원수가 되는 것이다. 대종경 선해록 요언법 훈장 31. 정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태호는 원수였습니다. 30년 동안.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태호 덕분에 정수는 원망의 무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두는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태호는 은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힘든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준 은인. 정수는 눈을 떴습니다. 법당 정면에 일원상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원망도 용서도 모두 그 원 안에 있었습니다. 정수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